닥치는 대로 쌓아둔 생각 창고를 정리하자.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름길로 빠지거나 장르를 넘나들거나 어린 짐작을 한다. 우리의 생각은 뜨겁게 들끓는다. 다각적 사고를 할 때에는 특히 더 그렇다. 좌뇌는 생각을 분류하고 라벨을 붙이고 계열별로 나누게끔 자극한다. 이렇게 해두면 자신이 사고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우뇌는 아이디어를 연달아 쏟아놓고 잡다한 세부 사항들에 비슷비슷한 중요도를 부여한다. 우뇌는 자유로운 연상에 따라 아이디어들을 연결할 뿐 계열이나 계통을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머릿속은 종종 뒤죽박죽하다. 폴리는 우뇌 활동이 매우 활발한 8살 여자아이다. 학교에서 분명히 배운 내용인데도 생각이 나지 않아 속상할 때가 많다고 했다. 폴리는 상담을 하면서 자신의 머릿속이 잡동사니를 마구잡이로 쌓아놓은 다락방과 비슷하며 그런 곳에서 필요한 것을 바로 찾아내기는 어렵다는 것을 깨달았다. 과연 그랬다. 폴리는 새로운 지식을 잘 습득했지만 아무렇게나 팽개쳐 두는 아이였다. 나는 폴린에게 생각을 정리하는 요령을 가르쳐 주었다. 폴린은 자신감도 있고 평소 기분 좋게 잘 지내는 아이다. 이제 뒤죽박죽 다락방은 라벨이 잘 붙어있는 앨범들로 가득한 서재가 되었다. 그곳에 DVD 서가를 추가해도 좋을 것이다. 대부분의 정신적 과잉 활동인이 그렇듯이 폴린도 시각에 치우치고 청각은 간과하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선생님이 설명하는 동안에도 폴린은 그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았고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잘 기억 못하는 데에는 그런 이유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났지만 더 이상의 발전은 없었다. 폴린을 다시 만나보니 예전처럼 뒤죽박죽 사고방식으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물어보았다. 폴린, 왜 또 다락방이 엉망진창이 됐니? 머릿속을 정리해야 한다는 걸 깜빡 잊었어요. 그래서 나는 폴린에게 새로운 의식을 습관들였다. 이제 폴린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머릿속의 생각들을 공들여 정리한다. 아무도 우리에게 생각을 정리하고 일관성, 정확성, 논리를 부여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하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생각이 뒤섞이고 혼동을 낳는 일은 한결 줄어든다. 여러분의 아이디어에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좀 더 잘 알게 될 것이고 그로써 자신을 좀 더 이해하면서 효율적으로 다각적 사고를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뒤죽박죽 창고를 멋진 서재로 잔형 인간들의 잔해를 위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에서 대부분의 정보는 고전적인 분류 방식에 따라 제시된다. 그런데 운해형 인간은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정보를 잘 기억하지는 못한다. 만웅이 발표 준비를 하면서 힘들어했던 것처럼 운해형 인간들은 전체적인 얼개를 잡고 구상하는 작업을 학교 숙제가 요구하는 수준에서도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든 간에 어려워한다. 발견적 스키마 또는 마인드맵은 정보를 나무가 뻗어나가는 모양 그대로 제시해준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러한 방식을 맨 처음 창안하여 지식의 나무라고 일컬었고 토니 부잔이 이를 개념적으로 다듬고 대중화했다.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 기법은 1970년대 열성적인 호응을 얻으면서 널리 확산되었지만 지금은 다소 잊힌 상태다. 내 생각에 이 기법이 한물간 이유는 오래된 나쁜 습관을 버리기가 쉽지 않아서이기도 하지만 좌뇌형 인간들은 자신에게 잘 맞는 사고방식을 굳이 버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에겐 안 된 일이다.
마인드맵 기법에 따른 정보 조직은 창의성 개발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마인드맵을 통해 끊임없이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열고 그 길을 계속 탐색할지 발길을 돌릴지 결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사고방식에는 더없이 잘 맞기 때문에 마인드맵 기법의 세티는 그들에게 한층 더 안타까운 일이다. 특히 운해형 아이들이 이 기법을 이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 마인드맵은 자원의 보고다. 이 기법을 활용하면 중요한 사항을 메모하고 그것들을 형식화하거나 종합하기가 한결 쉬워진다. 발표나 연설을 준비할 때도 아이디어를 열거하고 분명히 하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의 우선순위를 잡기가 수월해진다. 마인드맵에서 핵심 아이디어는 색깔을 달리하거나 시각적으로 두드러지게 처리함으로써 기억하기 쉽게 해준다. 복잡하게 꼬여있는 아이디어들의 상호 연관성이 시각적으로 명쾌해진다는 장점도 있다. 마인드맵의 활용법. 마인드맵을 그리려면 일단 종이가 필요하다. 가급적 A3 크기의 종이를 준비하고 여러가지 색깔의 사인펜이나 색연필을 준비한다. 한가운데 주제어를 쓰고 주위에는 그 주제와 관련된 중심 개념들을 빙 둘러 쓴 다음 서서히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간다. 쓸데없이 길게 설명하지 말자. 적당한 단어만 쓰는 편이 글자 쓰는 시간, 읽는 시간을 절약해 줄 뿐 아니라 집중력을 유지하기에도 좋다. 색깔 기호, 간단한 그림을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마인드맵은 시각을 자극할수록 기억에 잘 남는다. 요즘에는 컴퓨터로 마인드맵을 작성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도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 소프트웨어에서도 각각의 메뉴가 여러 갈래로 뻗어나가고 풍성하게 가지를 치며 서로 연결되는 구조를 볼 수가 있다. 여러분의 두뇌가 활동하는 바로 그 방식대로 말이다. 보통 사람들보다 여러분에게 마인드맵 기법이 유독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처럼 발견적 스키마에 입각한 방법들은 개인적, 교육적, 직업적 영역 전반에 적용 가능하다. 자, 여러분도 활용해보라. 자신의 머릿속에 훨씬 명쾌하게 들여다 보일 거다. 어떤 주제가 혼란스러워지는 바로 그 순간 종이를 펼치고 머릿속을 까발려보라. 그날의 일기를 마인드맵으로만 작성하는 방법도 추천할 만하다. 생각에도 위아래가 있다. 마인드맵은 주로 생각의 형식과 관련이 있다. 뉴로 로지컬 레벨, 즉 신경 논리적 단계란 토대가 탄탄한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경 논리적 단계 역시 신경 언어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모든 요소들을 적재적소에 배치함으로써 아이디어들 사이의 일관성과 논리를 유지하면서 생각을 구조화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아이디어의 경중을 따져서 비중을 정하고 위계를 수립하는 데 취약하다. 그들의 눈에는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다. 신경 논리적 단계의 기능을 이해하려면 일단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경청하고 그가 무엇에 대해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신경 논리적 단계, 어떤 사람의 말에서 표현되는 바는 다음에 5개 범주로 정리될 수가 있다. 첫째, 환경. 주변 환경, 주위 사람들, 콘텍스트와 관련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정보, 우리가 반응하고 적응해야 하는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 결국 어디, 언제, 누구와 함께라는 물음에 대한 답이라고 하겠다. 예를 들어 나 일요일에 폴과 함께 바다 보러 가라는 말을 생각해보자. 화자는 여기서 환경에 대한 말만 하고 있다. 이 말에서는 어디를 언제 누구와 함께 간다는 정보밖에 나오지 않는다. 환경은 일적인 것, 다시 말해 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기보다는 그냥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과 관계된다. 따라서 이 단계는 개인적 능력의 한계를 깨닫고 다 놓아버리고 싶은 마음을 자극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상황에 의한 포기,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인정을 잘못한다.
하지만 바다를 보러 가기로 한 지역에 태풍이 몰아치거나 폴이 기분이 완전히 가라앉아서 바다를 보러 갈 마음이 없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럴 때에는 생산적이지 못한 자기 파기적 만용을 접을 줄도 알아야 한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일에 어떻게 해보겠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는 말자. 두 번째, 행동. 이례적 행위에서 전반적인 행동 양식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실제로 하는 모든 행동에 해당한다. 이것을 파악하게 하는 물음은 무엇을 하느냐이다. 난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하고 선탠도 하고 푹 쉴 거야. 폴이랑 아이스크림도 먹으러 가야지. 여기서는 행동에 대한 이야기밖에 하지 않는다. 게다가 여러분이 이미 눈치챘을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주고받는 대화는 대부분 이 두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는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누구와 했다는 이야기가 거의 전부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은 관념적인 토론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생활의 대화에서 좌절을 경험한다.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행동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자신에게 맞지 않는 행동은 교정하는 것이다. 스스로에게 시행착오, 불완전성, 실수의 권리를 허용하라. 남들이 여러분에게 가하는 비판도 이 수준에서 받아들여야 한다. 비판은 여러분의 행동 방식에 대한 정보로 삼으면 그뿐, 그 이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여러분이 남을 비판할 때에도 상대의 행동만 문제 삼아야 한다. 가치관이나 정체성을 공격당하면 굉장히 깊은 상처가 되기 때문이다. 세 번째, 능력. 아마도 능력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가장 잘 드러나지 않고 간과되고 있을 것이다. 능력은 우리가 행동에 동원할 수 있는 개인적 방편들, 다시 말해 우리의 수단, 노하우, 자질을 가리킨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방편들을 쭉 정리해 보거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는 작업은 꽤 유익하다. 이것은 개인의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이기도 하다. 물론 우리 고유의 능력, 즉 내면적인 방편들이 있는가 하면 일부적인 방편들로 자료, 웹사이트, 도서 등이 있다. 또한 나에게는 없는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힘을 실어주고 도움을 주고 귀중한 조언이나 가르침을 주는 측근들이 있을 수 있다.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정보의 전달과 공유를 핵심적인 가치로 본다. 이러한 가치 덕분에 그들은 협조적이고 충직하고 꿍꿍이가 없고 타인을 열심히 가르치는 존재가 된다. 따라서 정보를 독점하거나 가로채려는 알력 다툼, 나아가 교육자의 태만이나 무능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언젠가는 뭐든지 다 아는 멘토를 만나 주체할 수 없는 지식욕을 한껏 채울 수 있을 거라는 환상이야말로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못 말리는 착각 중의 하나다. 그런데 동양의 무술 영화에는 절대적인 지혜를 갖춘 도사들이 가끔 등장한다. 사부님은 깊은 산속에 은거하여 제자들을 한없는 지혜로 채워준다. 하지만 도사들을 조심하라. 스승 찾기에 나섰다가 이상한 놈들에게 말려들기 십상이니까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없다. 어떤 영역에서든 고도의 지식을 쌓으려면 고도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바로 이 점이 앞으로도 여러분을 힘들게 할 것이다. 심화된 지식은 결국 어느 정도 한정된 지식이다. 게다가 영특한 제자가 스승을 제치고 가장 선두에 나타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비범한 두뇌의 소유자가 마우스 클릭 몇 번, 책 몇 권으로 자신의 길잡이를 능가해 버리는 경우도 많다. 가족여행 계획을 주도 면밀하게 세우던 코린을 기억하는가? 실제로 코린은 그 지역의 여행 가이드 뺨칠 정도로 일정을 잘 짰고 양질의 정보를 손에 쥐었다. 여행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다. 다른 상황들에서는 자신이 그 주제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살펴보려면 굉장히 불안하고 당혹스럽다. 자기는 그 분야를 살짝 접해보았을 뿐인데 새로운 정보나 심화된 지식을 제공하는 책 혹은 인물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정보 전달 분야에서 보통 사람들은 정신적 과잉 활동 내 욕구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기대에 어긋나게 부응함으로써 대체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정신활동이 비상한 사람들이 주위의 도움이나 조언을 구하지 않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능력은 자기 능력을 개발하는 차원에서든 노하우를 전수하는 차원에서든 간에 사람들이 서로 배움을 주고받는 데 기본이 된다. 여러분은 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여러분의 본보기들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는 말자. 능력을 심화할 수 있는 질문은 어떻게 하는 거야가 여러분이 더 개발하고 싶은 자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질문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겠다. 바닷가에서 어떻게 푹 쉬었는데 파도가 치는데 어떻게 수영을 해? 일요일에 바닷가에 차 세우려면 힘들 텐데 어떻게 한 거야? 오후 내내 어떻게 폴을 상대할 수 있어? 내가 답해볼까? 요가를 하면서 유튜브를 이용해서 어떻게든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더라. 신경 안정제를 먹였지. 아, 폴 이건 농담이에요. 2번째, 가치와 신념. 가치와 신념은 동기부여, 우선순위, 우리가 올바르게 참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관련된다. 가치관을 파악하게 해주는 질문은 이런 것들이다. 왜? 무슨 목적으로? 그 사실에서 너에게 중요한 건 뭔데? 이런 질문들에 답하다 보면 자신의 가치관, 인생 철학, 이데올로기, 요컨대 자기가 열렬히 원하는 모든 것이 베일을 벗고 정체를 드러난다. 멋지게 논쟁을 벌이고 세상에 재건을 기하며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도모하기에 딱 좋은 재료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바로 이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내밀하고 속 깊은 얘기를 나눈다.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은 대화를 이러한 단계로 끌고 가고 싶은데 상대방은 이쪽에 취미가 없든가 습관이 되어 있지 않다. 가치와 신념에 관한 한 사람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으면 안 된다. 나도 세미나를 하면서 이것을 다룰 때에는 각별히 조심하고 또 조심한다. 가치가 괜히 가치겠는가? 가치는 그 명칭으로 미루어 알 수 있듯이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가치관을 문제 삼을 권리가 없다. 저마다 나름의 가치관과 우선순위 체계가 있다. 개인의 가치관이 보편적 가치관은 아니다. 상대가 나와는 정반대의 생각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겐 자기 가치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가치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신념은 우리가 참되다고 믿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념을 종교적 의미로 이해한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신념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사실 인간은 삶의 모든 측면에 개인적인 신념들을 투사한다. 그 신념들은 인과관계, 사물과 상황의 의미, 한계, 역량, 나아가 정체성에 해당한다. 여기서 정체성이라 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다. 세상은 이러이러하다. 인생은 이런 것이다. 와 관련되는 것이고 역량은 이것은 할 수 있다. 저것은 내 힘으로 미치지 못한다와 관련 있고 한계는 이것은 가능하고 저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고 사물과 상황의 의미는 그건 이러이러한 뜻이다라는 거예요. 신념들 인과관계를 하는 것은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이러이러하게 된 거다와 관련되어 있다. 중심이 잘 잡혀있는 사람은 자기 가치관에 부합하는 행동을 한다. 그는 진정성, 카리스마, 범상치 않은 내면의 힘을 발휘한다. 하지만 이러한 경지에 있는 사람은 드물다. 반면에 그 대척점에는 법도 없고 믿음도 없는 심리 조종자들이 우글댄다. 그들은 자기 입으로 떠드는 가치관과 딴판으로 행동한다. 참으로 그럴듯한 말을 내세우는 탓에 그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파렴치한지는 한참을 지켜봐야만 알 수 있다. 이 양극단 사이에 호의적이지만 자신의 가치관을 그리 의식하지 않는 사람들, 언행일치 여부를 일일이 따지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누구에게나 가치관의 갈등은 찾아온다. 안정에 대한 욕구가 낯선 사람들에게도 열린 자세를 취하고 싶은 욕구와 갈등을 일으킬 수 있고 조화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존중받고 싶은 마음을 구속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정과 존중이 개방성이나 조화로운 관계보다 더 중요시 되어야 한다. 안정과 존중이 확보되지 않으면 열린 자세나 조화로운 관계는 생각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치관을 잘 알고 서로 상충되는 가치들을 생각해보면 내면의 위계 질서를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된다. 가치들을 조율하고 싶다면 먼저 나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라.
그런 다음 갈등 관계에 있는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쪽을 택하라. 내면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마다 어떠한 가치들이 서로 부딪히는지 확인하라. 위계를 내세우기가 불가능하다면 우선순위에 있는 양쪽 모두를 웬만큼 만족하게 할 타협점을 찾아라. 5번째, 정체성. 마지막으로 정체성은 자기 자신, 즉 자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명이 있으며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는가와 관련된다. 이것을 가늠케 하는 질문은 그냥 넌 누구야 이지만 여기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는 않다. 영성 수준. 지금까지 신경 논리적 5단계를 소개했다. 여기에 6번째 단계가 추가될 수가 있다. 이것은 신념과 가치라는 수준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간혹 논란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영성은 단순한 개인을 초월한 가치들을 다룬다는 점에서 별개의 단계로 볼만하다. 영성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종교적 관념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의미로 쓰인다. 우리는 정체성을 초월하여 장차 서로 어울려 살아가게 될 원대한 체계, 즉 가족, 나아가 혈통, 조합, 회사, 인류 전체에까지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다. 영성과 관련된 물음은 이런 것이다. 또 누가 있지? 더 큰 목적은 뭘까? 어떤 미래를 위해서? 이러한 물음에 따르면 생태학은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다는 점에서 환경보다는 영성에 더 가까운 주제일 것이다. 영성 단계는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관심을 끌기에 적합하다. 그들은 자기들이 생을 초월하여 과거와 미래에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온 세상과도 관련이 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사고에는 영성이 깃들어 있고 신성함에 대한 감각과도 이어져 있다. 여러분의 인격에서 이 측면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던 이유를 이제 알겠는가? 여러분 내면의 느낌, 여러분 자신의 신비체험 혹은 심령체험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여러분만의 영적 좌표를 만들어보라. 피라미드형 구성. 하나의 정체성은 여러 핵심 가치들을 지니고 그 가치들은 보통 폭넓은 신념체계를 끌어들인다. 이 신념들이 더 많은 노하우와 처세술을 개발하게 하고 다양한 행동 방식들로 구현되어 다양한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된다. 신경 논리적 단계를 피라미드형으로 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일요일에 바다에 가는 예를 피라미드형 도표로 정리해 보겠다. 어려워질 땐 환경 단계로 내려가기. 한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은 식물을 많이 키워요. 환경이죠.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을 주죠. 행동이고요. 난 식물을 키우는 재주가 있어요. 능력이죠. 식물을 좋아하거든요. 가치죠. 실내 공간에 생명력을 더해주죠. 신념이죠. 난 정원사가 되었어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정체성입니다. 이제 각 문장의 신경 논리적 단계 피라미드에서 어느 범주에 해당하는지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변호사가 이렇게 덧붙였다. 난 멸종위기에 있는 식물 중 보호운동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에서 식물 보호운동가의 행동을 낳은 영성과 논리적 연세를 가늠할 수가 있다. 신경 논리적 단계 피라미드를 보면 가장 아래의 환경, 이것은 언제 어디서, 행동, 무엇을, 능력, 어떻게, 가치, 왜, 내 역할은 무엇인가, 위에 영성, 누구와 함께, 누구를 위해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보를 신경 논리적 단계 피라미드로 파악하거나 정리하지 않고 그저 그 사람은 변호사이니까 이러이러하겠거니 성급하게 결론을 낸다. 하지만 직업은 노하우와 행동 방식들의 합일 뿐 결코 정체성이 될 수가 없다. 국적도 정체성은 될 수 없다. 새로운 신경 논리적 단계에서 가장 주요한 혼동은 정체성과 행동 사이의 혼동이다. 예를 들어 보겠다. 내가 잘못 알았어. 행동. 그러니까 난 바보 멍청이야. 정체성. 그이는 내게 꽃을 주지 않았어. 행동. 그이는 날 사랑하지도 않아. 가치. 그녀는 전화를 하지 않았어. 행동. 그러니까 나는 앞장에서 여러분의 가치체계는 절대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정교한 수칙들과 이어져 있다고 했다. 뭐뭐 하다면 뭐뭐 해야만 한다는 식이다.
예를 들어 친구 사이라면 필요로 하는 순간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생각 없는 행동은 터무니없다고 본다. 하나하나의 행동은 필연적으로 어떤 가치와 이어져 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논리적 연세일 뿐 다른 사람들과는 상관이 없다. 전화를 걸지 않는 사람도 여러분의 관점에서 이미 어떤 메시지를 전달했다. 여러분은 뭐든지 뒤섞고 어림짐작하는데 선수다. 사소한 행동 하나로도 영화 한 편을 찍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영화는 때려치우고 긍정적인 논리적 연세를 만드는 훈련을 해보자. 그녀는 내게 전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시간이 없었던 거야. 전화기 배터리가 다 됐던 거야. 전화기에 입력된 연락처를 실수로 다 날렸던 거야. 나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시험 면접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던 거야. 단순히 그녀는 전화를 꼭 걸어야 한다는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은가. 행동과 가치의 인간관계라는 차원에서도 보통 사람들과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엄청난 오해를 빚곤 한다. 이건 원칙의 문제다. 보통 사람들은 행동과 가치 사이에 논리적 연세가 항상 이어져 있지는 않다. 어떤 행동은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 없는 사소한 일회성 행동이다. 그런데 여러분은 여기저기 결부시키기도 잘하고 결과적으로 더 많은 기착점들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사소한 일회성 행동은 가치체계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 그래서 종종 원칙의 문제에서 출발했다가 거창한 대의들을 옹호하게 된다. 정신적 과잉 활동인의 인생을 꼬이게 하는 마지막 측면은 모든 정보를 정체성 단계에 놓으려는 강박관념이다. 인생 최고의 콘서트에 입고 갔던 스웨터는 나름의 생애 정체성 영혼까지 부여받는다. 내 삶에 들어오는 것은 나 자신의 일부가 된다. 그런 물건이나 사람을 어떻게 버리겠는가? 정신활동이 유별나게 활발한 사람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정리정돈을 하는데 젬병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보를 환경 단계에 놓아보자. 인간관계, 우정, 연애에서도 우선순위를 정할 줄 알아야 한다. 상대의 가치관이 나의 가치관과 정반대인데 왜 계속 그를 만나려 하는가? 서로 마찰을 일으키며 시간만 낭비할 게 빤히 보이지 않는가? 보통 사람들은 대화의 내용을 환경과 행동 단계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에게는 논리적 연세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는 편이 일관성 있는 가치관을 정립하고 자기 자신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반대로 정신적 과잉 활동에는 자꾸 상위 단계에만 머물려는 경향이 있어서 구체적이고 실생활적인 하위 단계를 망각하기 쉽다. 그들은 실패를 두려워하는 까닭에 행동 대신 꿈에 만족한다. 신경 논리적 단계는 실패를 상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실수는 귀중한 배움의 기회다. 자, 과감하게 행동해 보라.